자, 우리는 체면이나 NLP나 관계없이 이제 이 레몬 실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자, 손바닥을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두 손바닥 위에 아주 잘 익은 레몬이 있다 상상합니다. 레몬. 자, 레몬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레몬의 모양, 빛깔을 생각해 봅니다. 상상이 되시면 고개 까딱까딱 하시고요. 네. 좋아요. 이제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면 코로 가져가서 냄새를 한번 맡아볼 수 있을까요? 레몬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자, 향긋한 냄새를 한번 맡아봅니다. 물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레몬을 칼을 가지고 반으로 쫙 쪼갭니다. 그러면 아주 싱싱한 즙이 흘러내립니다. 자, 그 즙을 입으로 가져가서 한번 빨아볼까요? 이 빨아볼 때 아주 새콤하면서도 또 신맛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레몬의 맛이 느껴집니다. 입에는 침이 많이 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적게 고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레몬을 맛있게 먹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잠시 후에 눈을 뜹니다. 하나, 둘, 셋, 눈 뜨시고. 자, 레몬 상상을 한번 해보셨거든요. 너무 쉬워서 못 먹어요. 어이구, 감각이 너무 아, 민감하시네요. 이미지가 잘 연상이 되셨나요? 이미지 연상이 되셨고, 냄새 혹시 냄새가 나신 분? 냄새가 났어요. 저도 조금 났어요. 아, 조금 났고. 자, 신맛, 상큼한 맛이 나신 분. 네, 맛은 많이 났네. 침이 많이 고였겠네, 그럼요. 여기까지만 미간까지. 전 너무 싫어요. 이게 이제 그 침이 많이 고이고 맛이 났다. 이거는 이제 신체 감각이 네 분이 모두 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모양을 잘 연상을 한 분은 시각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각 테스트를 한 건데, 물론 나중에 이제 수업 표상 체계의 검사가 있긴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레몬 상상을 통해서 이분은 시각이 발달돼 있구나, 이분은 청각이 발달돼 있구나, 이분은 신체 감각이 발달돼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체면 유도를 할 때도 그 감각에 맞게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체면 감수성이 발달되어 있는지 좀 둔감한지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게 연상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해야 경험을 해야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감수성이 발달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건 또 메타포적인 부분인데요. 메타포. 지금 이게 이제 레몬이 없지 않습니까? 네. 레몬이 없는데 단지 상상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게 침이 고였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 두뇌는 실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상상 속의 내부 표현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죠. 자, 실제가 없잖아요. 네. 실제가 없는데 우리 몸에 침이 났다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 속의 내부 표현 방식에 우리 몸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힘이 드는 일 때문에 힘이 드는 게 아니다. 네. 스트레스적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즉 상상 속에 힘든 일로 상상을 하고 스트레스적인 일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이제 두려움, 공포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발표 불안이라든지 스피치 공포, 무대 공포, 뭐 대인 공포증,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 두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발표하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두려운 일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힘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끔찍하고 힘든 삶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끔찍한 일을 계속 연상을 하거나 힘든 일을 계속 내부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이 계속 끔찍해지고 힘든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일어난 사건 경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힘든 상황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긍정적 반응을 할 것인가, 부정적 반응을 할 것인가, 그죠?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그럼 긍정적 반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나 경험을 상상하고 내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끔찍한 일은 어떻게 상상하면 좋을까요? 끔찍한 일은 끔찍한 느낌이 강한 쪽으로 상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대수롭지 않은 쪽으로 상상을 해야 대수롭지 될까요? 않은 쪽으로 대수롭지 않은 쪽으로 상상을 해야 정화시켜주는 되겠죠. 거예요. 네. 그렇죠? 뭐 또 좋았던 일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하고 뭐 신나고 그런 좋았던 일도 있죠. 네. 그런 일은 어떻게 상상하면 좋아요? 그런 일은 더 확대해서 그런 확대해서 그렇죠. 그쵸. 상상을 자꾸 좋은 쪽으로 즐거웠던 그렇죠. 거죠. 감정이입을 해서 예. 그 느낌이 2배, 3배 아니 10배 이상 커질 수 있게끔 예. 네, 이렇게 몰입을 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NLP 기본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 경험, 지금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좋은 것은 어떻게 상상하고 안 좋은 것은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좋은 것은 느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안 좋은 이런 느낌이 줄어들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네, 편안해질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다시 정리한다면은 자,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 경험 주어진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일어난 사건 경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마음속에 내부 표현을 해서 자, 유리한 쪽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반응이 결합이 되면서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NLP는 뭐냐? NLP는 바로 자, 반응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사용법이에요. 자, 일어난 사건, 경험, 상황,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유리한 쪽으로 내부 표현을 해가지고 내가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사용법, 마음의 매뉴얼 또는 마음의 핵물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이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자, 이 한마디에서 모든 정리가 된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무엇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무엇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 경험,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어떻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는 선택하죠. 선택할 무엇은 선택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는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 어떻게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 운명이 결정이 된다.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를 더 해볼 텐데요. 올인 테스트 많이 해보셨나요?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좋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힘이 좀 더 강한 쪽이 돼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강하게 한번 같이 잡아당겨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손가락 힘을 알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표현을 하면서 한번 잡아당길게요. 자, 사랑할 때 사랑에 대한 느낌이에요. 사랑, 이번엔 자 미움, 예. 미움, 자 행복과 불행을 한번 해볼까? 자 행복, 행복. 이번에 이제 불행. 불행. 그 단어 하나에 이제 어떤 그 힘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약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음식을 가지고도 이렇게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했을 때 아마 손가락 힘의 차이가 있죠. 이게 대체의학 전문가들은 이걸 많이 하죠. 자, 지금 이제 이 손가락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무의식 속에는 이미 긍정과 부정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은 긍정의 에너지, 미움은 부정의 에너지예요. 긍정의 에너지는 힘이 세지고요, 부정의 에너지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네. 이해되시나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이제 나중에 빙의 테스트를 할 수 있대요. 빙의. 내 몸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 했을 때 손가락 힘을 느끼는 겁니다. 내 몸 안에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없다 손가락 힘을.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존재가 있을 때의 손가락 힘과 없을 때 힘이 달라지겠죠. 우리 의식혁명에 보면요, 의식혁명의 그 의식척도부터 전까지 그 의식척도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데이비드 호프킨스 박사가 이제 근육 테스트를 하죠. 이와 비슷한 게 근육 무속에 선생님 이제 이렇게 칼을 한번 올려보는데 네. 힘을 깎주세요. 네. 자, 지금 이게 힘이에요. 네. 나는 여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여자다. 난 여자다. 오케이. 이번에 나는 남자다. 난 남자다. 오케이. 여자다와 남자다 힘이 달라지거든요. 여자다 할 때는 힘이 세지고 남자다 힘이 좀 약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에 해당되는 건 힘이 세지고
아니오에 해당되는 건 힘이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팔 근육 테스트를 통해서 내 의식이 300이냐, 350이냐, 뭐 400이냐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만들어졌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 근육도 이제 이렇게 네. 이미 무의식의 힘과 연결되어 있다. 마음과 이 근육의 힘도 연결되어 있고, 뭐 손가락 힘, 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몸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네. 자, 몸을 변화시키면서 또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요걸 이제 치유에 접근한다면은 심신 상관성. 그래서 이제 마음을 치유하면서 우리 신체를 치유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신체를 치유하면서 또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넘기고요. 그럼 NLP란 뭐냐? 4페이지. NLP 용어부터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요. 자, 뉴로 신경이죠. L 링귀스틱 언어, P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자, 뉴로의 N을 따고 링귀스틱의 L을 따고 프로그래밍의 P를 따서 NLP라고 하는 겁니다. NLP. 자, 뉴로 신경은 여기서 이제 우리 말초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오감의 신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오감이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자, 눈으로 보고 이거는 시각적이죠. 네. 자, 귀로 듣고 청각적이죠. 네. 피부로 느끼고 몸의 또 움직임으로 느끼고 이건 신체 감각이죠. 네. 또 그게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이렇게 오감이란 감각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시각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청각이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체 감각이 강하겠죠. 감각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감이란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 정보가 우리 두뇌에 다 들어올까요? 다 들어오지 못할까요? 정보가 다 들어오지 못하죠. 그렇죠. 다 들어오지 못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 두뇌의 용량의 한계 때문에. 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정보는 들어오는데 관심이 없는 정보는 다 삭제가 되는 거죠. 네. 또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것은 확대되고 축소되는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왜곡 현상. 그러니까 이제 좀 민감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둔감하게 놓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뱀 보고 놀란 가슴, 새끼줄 보고 놀란다. 새끼줄은 새끼줄이면 되는데 새끼줄을 뱀으로 확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한다 그랬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그렇죠. 소뚜껑은 소뚜껑인데 소뚜껑을 이제 자라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왜곡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곡 현상.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얼굴이 좀 빨개졌어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어떤 분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이렇게 누가 한마디 했어요. 네. 근데 나는 과거에 발표, 긴장, 떨림을 경험했어. 그러면 이제 이 말 한마디가 아주 확대가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발표를 못했으면은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빨개졌다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막 확대시키는 거죠. 근데 과거에 나는 떨었던 경험이 없어요. 항상 말을 잘했고, 난 자신감이 넘쳤어요. 근데 얼굴이 빨개졌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뭐 그냥 떨어졌, 얼굴이 좀 빨개졌나 보지 뭐. 날씨가 좀 추웠나? 뭐 혈액순환이 잘 됐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이나 똑같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확대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축소를 시키는 이 마음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과거에 어떤 참고 경험을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정보를 이렇게 왜곡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일반화라는 게 있어요. 일반화. 일반화는 뭐냐면 한두 번의 경험이나 행동을 인생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이른바 뭐 어릴 때 이제 왕따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왕따. 자, 대인관계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대인 공포증이 있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죠. 네. 뭐 발표할 때 한 두 번 정도 긴장을 떨었어요. 나는 발표 불안증이 있어. 또는 뭐 하루에 우울한 기분을 자주 느껴요. 나는 우울증에 걸렸나 봐. 나는 우울증에 걸렸어. 이렇게 이제 일반화시킨다.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진단명은 일반화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당뇨, 현식, 우울증, 의사들의 진단명은 다 일반화죠. 네. 나중에 이제 NLP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 일반화를 다시 행동 차원에 또는 능력 차원에 또는 경험 차원에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당신 가난 말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가난 말기라는 거는 일반화잖아요. 그러면 네. 내 간에
암세포가 몇 퍼센트라는 이야기 좀 이렇게 물어야지. 간암 말기는 일반화지만 내 간세포 중에 뭐 이를테면 70%가 암세포다. 네. 30%가 정상세포다. 이렇게 하면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네네. 70%의 암세포를 없애버리면은 내가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암 말기다라는 순간은 아 죽었구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일반화라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병원에 가기 이전에는 좀 건강하게 있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갑자기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 왜냐하면 이제 병원 의사들이 진단명으로 일반화를 시킨 거죠. 당신 간암 말기고, 당신은 뭐 뇌출혈이고, 당신은 뭐 우울증이고, 뭐 불면증이고 이렇게 막 진단명을 듣는 순간 예전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네.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일반화라는 게 있어. 자, 다시 삭제, 왜곡, 일반화. 이 삭제, 왜곡, 일반화를 통해서 우리 두뇌에 들어오는 정보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많을까요? 아주 적을까요? 좋죠. 아주 적어요. 적은 것 같아요. 뒤에서 이제 의사소통 모형에서 다루겠지만은 우리 오감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유입되는 정보가 초당 200만 피트라고 그래요. 초당 200만 피트. 즉 5만 자. 5만 자 정도에 해당되는 엄청난 정보가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데 그게 삭제, 왜곡, 일반화를 통해서 두뇌에 들어오는 것은 불과 134피트라고 그래요. 134피트는 단어로 환산하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에 해당돼요. 즉 5자에서 9자에 해당된다는 거죠. 보세요. 5만 자의 정보가 5자에서 9자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두뇌에 있는 정보는 얼마나 미약합니까? 너무 미약한. 우리는 근데 세상에 대한 전체 정보로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두뇌의 이 미세한 134피트의 아주 미세한 정보에 반응을 할까요? 두뇌 정보. 두뇌 정보. 이걸로 반응하죠. 예, 그래서 NLP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도가 편협적인 지도가 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부정적인 패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지도를 좀 풍성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쪽으로 우리 마음의 지도를 넓혀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다시 정리한다면은 오감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유입된 정보가 삭제, 왜곡, 일반화를 통해서 우리 두뇌에 들어오는 정보는 아주 미세하게 134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뉴로라는 개념은 이 오감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정보가 유입이 된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근데 그게 삭제, 왜곡, 일반화를 통해서 우리 두뇌의 내부 표현이 되는 게 이제 링기스틱인데, 이 링기스틱 언어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눈을 감고 내부 표현되는 마음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링기스틱 옆에 이렇게 한번 써준다. 마음의 언어 이렇게 한번 써준다. 마음의 언어. 자, 마음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구분해야 됩니다. 자, 마음의 언어로서 다시 우리 내부 표현이 되는데요. 네. 자, 상상 속에 내부 표현이 되는데 내부 표현이 되는 마음의 언어가 바로 오감이라는 거예요. 네. 정보 유입되는 기간도 오감이었는데 표현되는 것도 오감이에요. 이건 네. 오감이라는 언어인데요. 자, 눈을 감고 우리는 이미지를 상상하죠. 네. 이건 시각적 언어예요. 자, 눈을 감고 어떤 소리를 연상할 수 있잖아요. 뭐 노래라든지 누구의 목소리라든지 소리 연상할 수 있죠. 이건 청각적인 언어. 네. 어떤 눈을 감았을 때 어떤 느낌이 느껴질 수 있나요? 과거의 슬픔이나 기쁨이나 자, 이런 신체 감각적인 언어예요. 향기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우리 저기 레몬 상상할 때 네. 향기도 느꼈죠. 후각적인 언어, 네. 또 신맛이 났죠. 네. 미각적인 언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언어라는 거는 마음의 언어, 오감이라는 마음의 언어인데 우리는 상상의 도구가 바로 또 오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신경을 들어오는 이 언어를 우리는 이제 외부의 오감이라면은 자 우리 상상하는 이 링기스틱 이거는 내부의 오감이다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하죠. 뭐 그난 뭐 아직 뭐 몰라도 괜찮아요.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내부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각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청각을 많이 사용하고 네. 어떤 사람은 신체 감각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네. 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은 이미지가 잘 연상이 돼요. 이미지가 막 어떤 사람은 뭐 영화처럼 뭐 칼라로 아주 이렇게 현실처럼 상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어떤 사람 이미지로 연상이 잘 안 되고요. 소리가 잘 들려. 음악으로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음악으로 듣는 사람도 네. 있죠. 어떤 사람은 이미지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냥 막 눈물도 나고 막 과거의 느낌이 잘 그냥 표현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감을 사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뒤에 이제 성표상을 이제 연구를 하면은 시각 중심인 사람이 있고요, 청각 중심인 사람, 신체 감각 중심인 사람, 이렇게 그 오감 중에 이제 메이저 삼각,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메이저 삼각이라고 그래요. 이제 메이저 삼각에 있어서 감각을 사용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자, 이걸 이제 신호표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감을 또 질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틀릴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칼라로 인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흑백으로 인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동영상인데 어떤 사람은 정지 화면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화면인데 어떤 사람은 작은 화면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면에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고요, 위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그 현장에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을 멀쩡히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렇게 오감을 사용하는 질적인 방식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위 양식 내지는 이제 세부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부 감각이라고 표현하고 하위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리 같은 경우에도 바로 현장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은 10m 뒤에서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또 우리 소리를 변화시킨다면요, 정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은 2배 정도 느린 속도로 들을 수도 있고, 저음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네. 고음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소리를 듣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 틀리겠어요. 예를 들어 기분 나쁜 소리 같은 경우 봐봐요. 뭐 과거에 누가 막 꾸지람을 했어. 막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술 마시고 막 윽박지르잖아요. 네. 그 윽박지르는 소리를 그대로 연상을 하면 지금도 막 심장이 떨리겠죠. 네. 근데 그 윽박지르는 아버지 소리를 자 2배 정도 낮은 톤으로, 2배 정도 또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이제 듣는다 그래요. 소리를 막 낮춰가지고 2배 정도 느린 속도로. 그러면 조금 나아요. 그러면은 느낌이 강할까요? 강하지 않아요. 약해질까요? 약해지죠. 약해지죠. 네. 그 윽박지르는 소리를 거꾸로 듣는다면 소리를 리와인드 시켜버린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그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누가 욕을 했어. 네. 우리 나무현 박사 욕 하나 해보세요. 아무 욕이나. 야 이 개새끼. 개새끼야. 어. 개새끼야를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해버리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아주 느리게 이렇게 좀 낫죠.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낌이 어때요? 좀 듣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쵸. 네. 이거 거꾸로 듣는다면은 개새끼야. 개새끼야 뭐, 예. 야끼 세개 야. 이거 더 이게 더 빠르게 하는 게 더 웃겨요. 개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그 회상을 할 때 개새끼야 이렇게 웃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 어떤 소리에 대한 불쾌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은 그 소리 내용 때문에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소리의 속도라든지 소리의 크기라든지 네. 뭐 어떤 소리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리를 어떤 구조로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미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날 흑백으로 본다든지 동영상을 정지화면으로 틀리죠. 본다든지 이러면 느낌이 달라지는 예, 거죠. 예. 소리도 그렇다냐 소리도.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링기스틱 이 오감의 언어를 내고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양과 질에 있어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이 양과 질에 있어서 이 차이점이 제각각 자기만의 방식으로 패턴화되는데, 그러니까 무의식에 저장이 되는데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 프로그래밍 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개념을 우리 컴퓨터에 좀 비유를 하면 좀 쉬울 수가 있어. 컴퓨터. 자, 컴퓨터에 어떤 바이러스가 이제 저장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컴퓨터 사용하는 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죠? 네. 우리 두뇌에 예를 들어서 과거의 트라우마적인 또는 마음의 상처와 관련된 그런 기억이 이렇게 끔찍한 기억으로 저장이 돼버리면 이것 또한 바이러스와 같은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에? 지워야 되죠. 지워 삭제시켜 버려야죠.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 두뇌에 잘못 저장되어 있는 이 바이러스 같은 끔찍한 뭐 예를 들어서 공포나 두려움이나 또 불쾌감이나 이런 거는 지우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깔아주면 좋잖아요. 네, 새로운 거 행복. 컴퓨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엑셀이라든지 뭐 원하는 걸 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어. 우리 두뇌도 지금 업데이트 된다고. 예, 우리 두뇌도 업데이트를 네. 시킬 수가 있고 우리 두뇌에도 새로운 걸 깔아줄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NLP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정적인 거, 바이러스와 같은 부정적인 것은 삭제를 시켜서 없애버리고 네. 긍정적인 것은 설정을 해서 깔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일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게 아니다. 힘든 이유는 프로그램이 잘못 깔려서 힘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스트레스적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다. 스트레스적인 일로 지금 잘못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약사 선생님 같은 경우 사람이 몸에 병이 생긴 거는 뭐 병이 생길 만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병이 생긴 게 아니다 말이죠. 그 사람 마음 속에 즉 무의식 속에 잘못된 패턴으로 뭔가 잘못 깔려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 잘못 깔린 그 일로 인해서 또 몸의 패턴도 뭔가 잘못 깔려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패턴과 신체의 패턴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치유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마음의 패턴이나 몸의 패턴을 치유하지 않는 상태에 그냥 수술을 한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응급처치형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에 의존하게 되고 병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문제가 악순환되죠. 근데 저희 이제 NLP 체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근본 치유를 시킵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결과를 바꾸려면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되죠?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죠. 네.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하면 결과는 그냥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원인은 바꾸지 않고 결과에 대한 작업을 계속해. 바뀌어지지 계속 약을 먹는다든지 뭐 수술한다든지 이거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작업은 뭐냐? 컴퓨터 보면 바이러스를 지우는 것이고요. 네.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그 프로그래밍을 새롭게 재설정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NLP는 이렇게 뉴러닝 프로그래밍인데 네. 결국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 경험, 상황 이런 것들 우리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오감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네. 마치 이제 경험이란 빵을 굽는다면은 경험이란 빵을 굽는 재료가 오감인데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빵의 재료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네. 시각, 청각, 신체감각, 후각, 미각 네. 이걸 나눠드리면서 1시간 동안 빵을 구워보세요라고 하면은 네. 똑같은 경험에 대해서 다른 빵을 아마 굽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실제 빵에 있어서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고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 시각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 청각, 어떤 사람 신체 감각을 많이 사용해서 경험이 다르게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NLP는 어떤 걸 도와주느냐? 오감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을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때 NLP는 비록 종교가 아니지만 만약에 종교에 비유를 한다면은 NLP를 한마디로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NLP는 바로 오감교다. 오감교. 맞네요. 오감교. 오감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오감을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네. 요즘 이해되시나요?